안녕하세요. 이겸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곡가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흔히 천재의 아이콘으로 여겨지지만 영화 아마데우스 같은 강렬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모차르트만큼 신화와 오해에 둘러싸인 인물도 드물 겁니다. 위대한 음악가임은 틀림없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있어요. 오늘은 그 신화들을 하나씩 좀 걷어내보고 천재성 이면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모차르트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우선 시작부터 정말 대단했죠. 3살에 건반을 다루고 5살에 작곡을 시작했다니 이건 정말 신동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두 바이올린의 그 미세한 음정 차이까지 알아맞혔다는 일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천재성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레오폴트의 강한 야망과 그 엄격한 교육이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였어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그 고된 유럽 순회 연주 여행은 그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군요. 본명이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 구스테오필루스 모차르트로 엄청 길었는데 가족들은 볼피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니 그나마 좀 인간적인 숨구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볼피. 귀엽네요. 그의 음악은 근데 정말 밝고 완벽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6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 특히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거의 모든 장르에서 최고 수준의 곡을 남겼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터키 흰진곡 같은 경우는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 군악대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음악적 성취는 정말 눈부셨죠. 하지만 삶은 그 음악처럼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잘츠부르크 대주교와의 갈등 끝에 자유를 찾아서 빈으로 갔지만 큰 성공을 거두고도 그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성공했는데도 말이죠. 네. 어쩌면 그의 그런 자유분방함이 음악에는 영감을 주었을지 몰라도 그 현실적인 삶에는 좀 어려움을 안겨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영화 때문에 그가 좀 교양 없고 약간 철없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정말 상당한 오해죠. 사실 모차르트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최소 5개 국어에 능통했고요. 오페라 대본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철학이랑 신화까지 탐독했습니다. 와우, 오기국어요? 제만하네요. 네, 심지어 여행 중 마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악보를 그렸다고 하니까요. 알려진 이미지와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작곡 과정도 그렇죠. 마치 신들린 듯이 머릿속에서 완성된 곡을 그냥 한 번에 쭉 써내려갔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물론 작곡 속도가 경이로웠고 악보가 비교적 깨끗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작품 목록인 쾌엘 번호가 626번까지 있다는 것만 봐도 그의 다작 능력을 알 수 있죠. 이 쾌엘 번호는 그의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목록이고요. 626번? 엄청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여러 스케치나 메모를 바탕으로 작곡했고 때로는 기존 곡을 수정하거나 편곡하는 등 고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 없는 천재라는 신화는 그의 엄청난 집중력과 훈련을 좀 간과하게 만드는 면이 있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오해, 바로 살리에리와의 관계. 아마데우스 영향력이 워낙 커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요. 그건 완전히 허구입니다. 네, 완전요. 네.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극적인 서사가 워낙 강력해서 그게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대표적인 사례죠.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의식이나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독살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럼 실제 사인은 뭐였나요? 모차르트의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속립진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열, 발진, 부종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매독설도 있긴 한데 말년에 왕성한 창작 활동이나 가족들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신빙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독살설은 정말 영화적 상상이었네요. 그리고 또 비참하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픈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른가요?
네, 이건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파산 상태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황제 요제프 2세의 위생 관련 칙령 때문에 신분에 관계없이 병사한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합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내 콘스탄체가 무관심했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시 사회제도에 따른 결과였던 거죠. 성마르크스 묘지에 묻힌 것은 맞지만 합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를 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모차르트는 단순히 그냥 하늘이 내린 천재,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엄청난 재능 위에 정말 치열한 노력과 현실적인 고뇌를 더했던 훨씬 더 입체적인 예술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음악이 지닌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투쟁과 노력을 함께 이해할 때 그의 예술은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신화 너머의 진짜 모차르트를 만나는 경험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재들의 타고난 재능이라는 신화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뇌에 더 주목하게 된다면 과연 창의성이나 예술적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